매년 컴퓨텍스 와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커세어입니다. 자, 올해도 커세어 측이 협조를 해주셔서 비밀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부스도 살펴봤는데 거기서 제가 본 되게 재미있는 제품들만 스태프분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제 데스크 위에 한번 깔아봤어요. 사실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신제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요새 5090 나오면서 이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HX 1500i 커세어 파워 잘 만드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HX라는 모델명도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HX 1500i가 아니고요, 시프트입니다. 자, 측면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파워 케이블 연결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220V 들어가고, 이쪽에는 또 이제 그 IQ 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일반적인 파워라면요 보통 여기다가 전원 케이블이 꽂아지고, 그리고 반대편인 이쪽에 보통 케이블들 연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에 파워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됐다 치면은 보통 여기에 주렁주렁 케이블들이 달려있기 마련이다 이거죠. 근데 시프트는 측면으로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케이스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제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트리플 챔버 케이스는 그렇게 장착이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일반 케이스에 이렇게 파워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케이블들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BTF랑 궁합도 되게 좋고 선정리도 좋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써야만 하는 어떤 궁극적인 니즈는 케이블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뭐가 제일 좋냐면, 그래픽카드가 보통 파워베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단을 끼우세 그래픽카드 너무 뜨거우니까 신경 쓴다고 쿨링팬을 덕지덕지 달아봐야 이 파워 밑에서 뒤에서 빠져나오는 케이블들 때문에 그 하단 흡기가 별로 그 그래픽카드 쿨링에 도움을 못 줘요. 근데 측면에 케이블들을 배치함으로써 케이블들이 위로 올라가게, 여기서 뭔가 기류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지 않고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여기가 뻥 뚫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는 그래픽카드 쿨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측면에 케이블이 빠지는 HX 1500i 시프트 이거 검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보시면 되게 영리해요. 커세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보시면 케이블 유연성 그런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12VHPWR V2 12V V2 요 케이블인데, 요 끝라인 보시면요 지금 90도로 꺾여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부속을 빼죠? 그럼 일반적인 180도 이렇게 그냥 수평 장착이 가능한 그런 케이블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드를 짤 때 측면의 패널이 좀 좁아요. 여유 공간이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이 좀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요거 빼서 이렇게 장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요 시프트 파워 받고, 두 번째 제품 아마 커스텀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성 제품 키보드 로땡땡이라든가 레땡땡이라든가 그런 게이밍 키보드를 많이 검토를 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진짜 내가 기판도 사고 하우징도 별도로 사고 스위치 사고 막 보강판 별도로 사가지고 다 조합하는 진짜 커스텀 키보드 쪽으로 이제 가시거든요. 근데 커세어에서 메이커 75 베어본 키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조합 구성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75키, 레인이 75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배열인데, 커세어는 살짝 더 조금 더 뭔가를 얹어냈습니다. 일단 요 끝라인 보시면 이 실버 색상 쪽에는 볼륨 노브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옆에는 볼륨 노브가 없고 LCD가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DIY가 가능한 거예요. 볼륨 노브 쪽 떼고 LCD 스크린 쪽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하우징은 당연하게도 커스텀 키보드라서 단단한 알루미늄 하우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커스텀 키보드의 알루미늄 하우징보다는 제가 실제로 들었을 때 키보드의 무게감이 다소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축은 총 4가지로 나오고요. 그냥 말로만 커스텀 키보드가 아니라 보통
커키 하시는 분들 보강판 F-R4도 쓰시고 PC도 쓰시고 카본도 쓰시고 뭐 알루미늄 쓰시고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그 중에 내가 딱딱한 걸 원한다 그럼 알루로 가고, 내가 조금 더 물렁물렁 눅진한 그런 맛을 좋아한다 그럼 PC나 FR4로 가고, 이렇게 분야가 나뉘는데, 네, 이번 메이커 75도 기본적인 그런 DIY 옵션을 제공을 해요. 한마디로 기본 구성된 거는 PC 보강판인데 FR4 보강판으로 옵션을 별도 구매긴 합니다만 갈아 끼워서 내가 원하는 맛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키보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커스텀 키보드를 집에 한 10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 키보드의 스위치 바꿔가면서 바꿔서 이게 무슨 맛이 나는지 어떤 그런 맛을 느끼는 재미가 있는 분야인데, 기존의 기성 제품들은 그냥 게이밍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찍어내는 키보드 있잖아요. 똑같은 프리셋에 그런 키보드들밖에 없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커세어가 베어본 키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는 지금 당장에야 뭐 PC라든가 FR4 정도의, 또는 이런 볼륨 노브를 LCD로 바꾸는 정도의, 또는 이게 지금 기본은 무선이 지원이 안 되는데 유선인데 무선 모듈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끼우면 무선이 된다는 뭐 그런 옵션 정도의 제공인데, 나중에는 이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중에 뭐 기판을 여러 개 사서 바로바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용한다든가, 말씀드린 대로 보강판이 더 확대돼서 뭐 카본 보강판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요 메이커 75 요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엘가토의 스트림 덱입니다. 사실 요거는요, 아이템이 커세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팔려, 사람들이 좀 사, 자꾸 지갑을 열어. 다른 회사들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커세어 저 스트림 덱 팔아서 장사하고 싶은데 똑같은 게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커세어가 다른 회사랑 좀 차별화를 둔 건 뭐냐면요, 자 6키, 15키, 그리고 32키까지 키의 가지수로 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크기 사이즈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모듈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체가 이쪽에 있어, 키보드랑 마우스는 또 이쪽에 있고요. 그럼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책상이 넓은 경우에 내가 책상을 이만큼 오려내요. 오려내요. 오려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끼워, 마치 책상 면에 버튼만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거기 1번에 뭐 유튜브 해놓고 2번에 회의사전 해놓고 3번에 컨트롤 C, 4번에 컨트롤 V, 이런 DIY 옵션을 여기다 이제 박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네트워크 장치라는 모듈이 또 생겼는데, 이 스트림 덱에 무선 인터넷을 직결해서 쓸 수 있게끔 또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보하고 있어요. 뭐가 사용자들이 이게 불편한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자꾸 이 스트림 덱의 제품의 상품성을 개선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맞아요. 뒤에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떼서 갖고 올게요. 지금 켜 있거든요. 이거 그냥 되게 길다란 모니터 같아 보이는데, 자, 제논 엣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덕후들, 대가리 깨진 사람들, CPU 온도, 그래픽카드 온도, 여기에 뭐 날씨, 덕후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정보창 띄워놓는 그런 디스플레이들 많잖아요. 근데 커세어에서 그걸 또 상품화했어요. 요렇게 지금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탈착이 됩니다. 네, 탈착이 돼서요. 그냥 얘를, 여기 나사홀도 되게 범용적인 나사 규격을 쓴 건데, 이 예를 들어서 케이스 옆 벽면에 이걸 나사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치해서 써먹는다거나, 아니면 이 스탠드 옵션을 세로로 형태로 배치를 해가지고 일자 형태로 이 디스플레이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가로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커세어의 5000D라고 케이스가 또 하나 나올 텐데, 뭐 프로토타입이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 케이스 이 밑에 보시면 이 하단부 있죠, 하단부. 지금 이 케이스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케이스인지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쿠아리움류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파워베이가 밑에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 이 제논 엣지가 들어가요.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석 방식으로 탁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이걸 떼서 책상 공간에 이렇게 딱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근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니까 기존에 뭐 요만한 거 달려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네모나게 달려가지고 매도 CPU 온도만 나오는 거, 그런 거랑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네, 요것도 출시가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커세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주인공이나 다름없어요. 네, 커세어가 에어 540이라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투챔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제품이 거의 한 300%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투챔버가 아니라 트리플 챔버 에어 5400입니다. 보시기에는 그냥 커세어 아쿠아리움 아니야. 어항용 케이스 또 나온 거 아니야. 여기 곡률 이거 막 대단하다고 예쁘다고 말할 거지?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제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설명 듣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케이스 구입한 지 캐가리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얘를 좀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성, 어떤 디자인 또는 되게 디테일한 사소한 부분들이 저를 좀 감동시켰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케이스는요, 보시는 거는 아쿠아리움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에어 5400 에어 덕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하단 보시면 요새 5090 개같이 뜨거워서 쿨링 잘 되는 비레퍼가 어느 거냐 막 문의들 많이 하시죠. 히트싱크가 두꺼워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근데 이 에어 5400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그래픽카드의 온도 한 커세어의 주장에 의하면요, 약 2도 정도를 떨굴 수 있습니다. 하단 흡기 쪽에 자세히 보시면 에어 덕트 형태의 생김새가 있는 플라스틱 하우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 흡기 팬이 밑에 있죠. 이게 빨아들이는 게 이런 덕트 없이 빨아들이게 되면 나머지 공간상으로 바람들이 흩어지는 법인데, 얘는 이 자리에 그래픽카드가 얹어지면 그냥 여기서 하단 흡기가 바로 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픽카드가 로드되면서 발열이 생기게 되면 그 발열들이 배기로 빠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상단에도 이 에어덕트를 만들어 놔서 뜨거운 바람이 잘 모여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케이스의 어떤 에어덕트 이런 하우징, 추가적인 어떤 보조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염두를 안 해본 케이스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연구를 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에어 덕트만 짜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 에어 덕트 달아놓으면 라디에이터 어디다 달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어항으로 하게 되면 라디 전면은 어떻게 달 거야? 라디는 어디다 달아요? 그런 뭔가 문제점에 봉착이 되는데, 자 보세요. 에어 5400은 라디를 다는 공간이 이쪽에, 트리플 챔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챔버가 나뉘게 되면 각각의 챔버의 어떤 뜨거운 공기들이 서로 교차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가 100% 로드 된다고 해서 그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CPU의 라디에이터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어져요. 각각 발열을 다른 공간에서 해소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CPU 라디에이터가 이쪽에 장착이 되고, 이 라디에이터에 달린 호수가 이 뒷벽면을 타고 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그래픽카드를 내가 개같이 갈고도 CPU 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1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세어가 또 어떤 기업이에요? 디테일에 미쳐있는 기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공간상 이 챔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구조물을 덧대놨고요. 이 위에도 보시면요, 이게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여기 보시면 빗자루 같은 게 있어요. 검정색 빗자루. 요게 이제 이 안쪽으로 선이 넘어갈 때 이런 게 없이 넘어가게 되면 선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중앙바 쪽에도 여기 빗자루 같은 게 있는데, 저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케이블들이 가다가도 이제 걸어주니까, 딱 잡아주니까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커세어가 디테일을 좋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블랙에는 블랙 색상의 빗자루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화이트에는 여기에 화이트 빗자루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 바로 파워베이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워베이, 라디에이터 베이, 그리고 이제 글카와 마더보드가 장착되는 전면 또 베이가 있는 거죠. 총 3개의 트리플 챔버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에어 5400에 내가 시프트 파워까지 쓴다. 그러면은 시프트는 측면에 이 케이블이 꽂히잖아요.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이네요. 올라가서 케이블들이 위로 뽑혀요. 저는 발열 해소에 있어서 이런 식의 구조가 상당히 영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그래픽카드 발열은 요새 막 600W까지 가요. CPU 발열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인텔 CPU가 뭐 망하긴 했지만 소비 전력이 낮아지면서 온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5090을 쓴다는 이유로 그 5090이 내뿜는 발열이 전부 다 CPU 라디에이터에 전달이 돼서 글카 로드만 해도 CPU 온도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챔버가 나뉘면서 그걸 제대로 분리를 해놨고, 그리고 그 라디에이터를 상단과 전면에 달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이렇게 상단과 하단의 에어덕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에어플로우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낸 그 영리함을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 하나만 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마더보드 장착되는 부분 있죠. 구멍이 많이 좀 뚫려 있다고 보이실 거예요. 대체 구멍을 왜 뚫어놨지? 생각하실 텐데, 네, 타공보드를 DIY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옆면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케이블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케이블이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그 부분에 이 케이블 매니지먼트 부속을 장착해서 케이블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속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지 구멍만 뚫려 있다면 그 부속을 위치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정리에 환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블 매니지먼트 옵션 같은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에어 5400 말고도 5000D, 4000D 뭐 너무나 많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이라 그게 리테일 제품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예요. 커세어는 제품을 만들면 그냥 만들진 않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의 어떤 사용자 피드백,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저런 에어덕트라든지 또는 이런 챔버의 어떤 분리라든지 되게 많이 깊게 고민을 하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뭐랄까요, 정성을 쏟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파워 같은 경우에 화이트 파워 나오면 보통 회사들이 이 슈라우드 화이트 만들고요, 이런 연결 케이블 화이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화이트 파워라고 팔아요. 근데 그런 파워 사게 됐을 때 막상 박스 열어보죠. 이 220V 케이블은 블랙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것까지는 왜 화이트로 안 만들어 주세요 물어보죠. 그럼 그거 몇 개 만드는데 단가가 확 올라간다. 그건 너무 뭔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뺐다. 그리고 뭐 220V 파워 케이블이 블랙인 게 뭐 그렇게까지 뭔가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일반적인 회사라면, 커세어는 여기 들어가는 220V 케이블도 화이트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말이 좀 길어지네. 파워 케이블 꽂는 요 부위 있잖아요. 화이트 파워들이 보통 슈라우드는 화이트로 만들어도요, 케이블이 꽂혀지는 이 부위 여기는 블랙으로 냅둬요. 근데 커세어는 화이트 파워죠. 그럼 여기도 화이트로 만듭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여지껏 커세어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비싸게 팔아도 많이 비싸게 팔아도 그게 팔리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그런 덕후들을 조련하는 그런 기술이 상대적으로 되게 뛰어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스였는데 매년 컴퓨텍스 올 때마다 저는 커세어 부스 올 때가 제일 신나요. 말도 제일 많아지고. 근데 그만큼 볼거리가 많은 브랜드여서 정말 이번에도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 부스였고요. 저는 내년 컴퓨텍스 때 뵙겠습니다.